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상승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2차 상승기 이후에 4가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4가지 리스크 중에 단연 중요한 리스크는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일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감 있게 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재선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특별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역동성을 보였던 대통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잃게 되면 시장에 아무래도 큰 출렁임 요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지금의 지지율, 이 방향성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위기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게 바로 지지율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USA 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국적으로 44%가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38%였습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44%였는데 6%가 하락한 겁니다. 탄핵 정국과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지금 못한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39% 지지를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탄핵 당시에, 탄핵이 아니죠, 탄핵 공방이 있었을 당시에 39% 정도의 지지율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1%가 더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살균제에 대한 투입 여부, 이런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스크가 노출됐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백악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떻게 지금 이 지지율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수는 하나밖에 없죠. 뭐 이분이 뭐 공정하거나 아니면 일을 잘 처리한다거나 외국 지도자들과 협업을 잘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죠.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려내는 것. 앞으로 지지율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밖에 없다라고 더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입하게 되면 더 정책적 역량을 더 강하게 들어가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리스크가 노출되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대로 가면 선거가 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합주라고 얘기하는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데서도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공화당의 17개 경합주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까지 겹쳐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트럼프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뭐 지금 와서 대선 주자를 바꿀 이유는 공화당에 없으니까요. 트럼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까, 더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세 군데가 되겠죠. 에너지 벨트, 팜벨트, 러스트벨트. 이 세 지역을 더 묶어가는 거, 힘을 실어주는 거, 지지율을 결속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일단 러스트벨트나 팜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극적으로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다가 지금 셰일벨트, 그러니까 에너지 벨트하고 항공산업 쪽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속력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 벨트와 항공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팜벨트와 러스트벨트는 1차 무역전쟁이 합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중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미국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결속시킬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앞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에너지 벨트를 묶어야 되니까 원유 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산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에너지 벨트와 관련된 산업들은 종사자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장비업체, 파이프 만드는 철강사, 돈을 빌려주는 은행, 헤지펀드 이렇게 전부 다 연관사로 봤을 때는 1,0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내는 곳인데 배럴당 $10로 떨어지면 1,100곳이 망한다고 하니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실업률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의 카드를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원유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사우디가 미국 쪽으로 5천만 배럴 정도 되는 원유를 실어 보냈다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20척 정도가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 척당 200만 배럴씩 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한 4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 정도 멕시코만으로 가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4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의 저장시설이 50%가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배럴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은 저장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탱크탑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27일자 WTI도 25%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원유가 살아나려면 시장이 회복되는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이 실물 경제 시장이 살아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전 세계는 6월 중순이나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분간은 원유의 시그널은 지지분이하거나 뭐 반등한다면 결국에는 뭐 이란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란에서도 지금 한 발 물러섰죠. 전쟁하고 싶지 않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원유도 리바운드 현상이 나와야 되겠네요. GDP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이제 빚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기가 발생하면서 어떻게든 빚을 끌어다가 뭐 회사채를 내든지 정부에서 융자를 받든지 연준을 통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런 빚을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초기에는 돈이 될 수 있는 것,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버티는 정도의 시그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셧다운이 끝나고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의 문제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그만큼 이제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부채 문제인데 부채 폭탄이 돌아왔을 때 생각보다 하반기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부채를 내는 기업 중에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기업이라는 것은 뭐 GM이나 포드, 클라이슬러, 보잉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엑슨모빌, GE, 디즈니, 또 뭐 넷플릭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죠. 오라클 이런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상황을 연준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겠죠. 어쨌든 연준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자 부채를 많이 내고 뭐 빌려주고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모면했는데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 남은 거죠. 이제는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리 문제인 건데 연준이 제로 금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체적으로 연준이 부채를 내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다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기간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2020년이니까 3년 잡으면 2023년 5년 정도를 잡으면 2025년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IB 투자 대상으로 블룸버그가 설문을 했습니다. 제로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마 2023년까지 최소한 인상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2020년 전까지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한 사람이 22%랍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2023년이 넘어가야만 실물 시장에서의 실제적인 좋아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 앞으로 이제 2, 3년 기간 동안 연준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어쨌든 2023년까지 혹은 25년까지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는 기간 동안 연준은 뭐 어쨌든 대차 대조표상 10조 달러가 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위기 구간에서 어떻게든 정상화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과연 6월 중순부터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기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실제적으로 리바운드 현상들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한번 유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시그널에 따라서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